오늘 신체 경험과 영화 형성학인데요. 우리 8장인데 그거 뭐냐면 지금 발터 베냐민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우리 베냐민도 한번 공부했었는데 기회되면 베냐민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려면 베냐민 알아야 되고요. 지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디유, 알렌 바디유 알아야 되고요. 그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발터 베냐민은 영화는 시각적 지각을 촉각적 지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느낌, 접촉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말을 했죠. 발터 베냐민은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상가니까 그때 막 영화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그러죠. 몽타주는 한번 영화 용어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뭐 범인들 인상 차일 때 몽타주라고 그러잖아요. 몽타주는 뭐 조합한다, 결합한다, 모은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모으는 거죠. 몽타주 할 때. 내가 봤을 때 저런 코는 저렇게 생겼어. 또 어떤 사람처럼 눈은 이렇게 생겼어. 그걸 다 모으다 보니까 한 사람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우리 범인들 나중에 잡히고 보면 몽타주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들이 얼핏 본 그 인상착의를 그렸는데 그만큼 이제 몽타주 기법이 아주 신기한 건데, 영화에서 몽타주 기법이라면 영화는 모든 장면을 다 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영화를 우리가 활동사진이라고 불렀듯이 모든 하나의 숏을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영화에서 몽타주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일종의 어떤 기억의 축적, 모든 의견의 종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그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의 정체된 하나의 그냥 스틸 사진을 본다면 그냥 시각적인 효과만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스틸 사진이 모여서 하나의 숏을 이룰 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촉각적인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에 몽타주 기법과 이 영화의 그 촉각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 경험과 영화 현상학의 이제 마지막에 교재 보면 마지막에 영화 하나씩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 소개되는 영화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러니까 우리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바뀌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 사건인데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두 개의 영화, 하나는 좀 오래된 영화죠. 오래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꺽쇠가 하나 빠졌네요. 지상 최대의 작전은 전투의 장면을 눈앞에 보여주지만 그냥 시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관객의 몸속에 새긴다. 촉각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진중권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중권 씨가 한 말인데요. 이 책에서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바로 신체 경험, 영화 현상학, 그 범죄 눈 영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말은 좀 추상적이지만 예전에 전쟁 영화를 보면 우리 눈앞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 영화의 그 내러티브는 주로 뭐가 되냐면 그날 그 노르망디 그 지역 자체가 상륙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다른 곳에 상륙하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그 작전이 바뀌게 되는 과정, 거기서 긴박한 거기서 이제 참모진들끼리의 갈등 이런 것이 영화의 주제였잖아요. 그리고 전투씬이 물론 나오죠. 전쟁 영화니까. 그래도 전투씬이 나와도 그야말로 이제 웅장한 전투씬이었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요새 이제 핸드헬드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영화 카메라가 딱 고정돼 있어요. 땅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영화가 핸드헬드 기법을 다 써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거기서 팔뚝이 잘려 나가고 그냥 그 폭탄 맞고 사람들 고통되고 이런 거 고통을 느끼고 하는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죠. 관객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몸속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라는 것은 이제 그 전쟁의 상처가 자기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전쟁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정의가 비로소 확립이 됐고 악당, 사탄, 나치, 히틀러는 결국 물러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이 작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이런 신체 현상학적, 영화 현상학적 영화는 뭐냐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쟁이란 비참한 거야. 그 앞에서 팔이 잘려나가고 거기 보면 뭡니까? 그 남자 배우 누구죠? 탐 행스. 탐 행크스가 막 하다가 나중에 귀가 멀어요. 귀가
그럼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귀가 먹는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영화의 모든 그 음향이 다 꺼져버리죠. 우리도 다 귀가 먹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영화에서 뭐 옛날 그런 무성 영화 시대라면 변사가 아 지금 저 사람은 드디어 귀가 먹었습니다 하겠죠.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영화 갑자기 막 촉대 빡빡빡 울리고 뭐 대포 소리 나고 이러다가 탐 행크스가 귀가 순간적으로 먹어버려요. 그 충격으로.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영화가.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영화가. 그러면서 전쟁의 비참함, 이거 지금 우리가 무슨 진리의 소리를 듣고자 이 싸움을 하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우리 몸으로 체득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체 영화 현상학이란 말이에요. 요즘 영화는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라이언 일병 부하디의 영화는 뭐가 단점이었냐면, 그렇게 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영화라는 것은 비참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비참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스필버그가 또 가끔은 애국주의 흉내를 내요. 거기서는 갑자기 미국식 가족주의를 도입을 하죠. 그 영화 아시죠? 대충 스토리는 왜 막내 모든 형제가 다 군대 징집이 돼가지고 뭐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 가다가 거의 다 죽고, 한 명의 그 막내를 구하기 다 죽고, 뭐 이러는 아주 미국의 가족주의적인 영화, 미국의 애국주의 영화로 끝나버리죠. 그건 이 스필버그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영화는 좋은 영화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체 현상학적인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화, 핸드헬드 기법으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바로 정말 다 뭐 영화적인 장치겠지만 진짜 내 눈앞에서 사람의 팔뚝이 잘려나가는 것 같고 내 팔뚝이 잘려나가는 것 같고 내 귀가 먹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영화들이 요즘 이제 선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영화는 바로 전쟁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영화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미국의 애국주의로 흘러버렸다고 하는, 또 미국식 가족주의로 흘러버렸다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크라카우라고 하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영화 학자인데요. 영화는 기계의 눈으로, 그러니까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드러난다. 영화는 다른 그림들과 달리 주로 관객의 감각을 자극하며 그가 지성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 생리학적으로 그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생리학적이 뭐예요? 신체적으로. 당장 영화를 보면 잔인한 거예요. 다 그것이 만들어진 장면인 줄 알면서도 좀 담이 약한 분들, 잔인한 걸 못 보는 분들은 그런 영화 속에서 눈을 돌려버리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먼저 생리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체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보고 머리로만 너무 영화를 보면 이게 재미없어요. 아유 저거 뭐 촬영 굉장히 잘해줘.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저 팔 잘린 거 어떻게 무슨 어떤 분장을 했길래 저렇게 리얼하게 팔이 잘린 것처럼 보이지, 그러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면서 그 지성을 동원해가지고 참 노르만디 상륙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연합군의 승리야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즈 볼 때 만약에 그 소위 말하는 먹물들, 지식인들이 그 영화를 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추정을 했겠어요? 결국 저 작전은 실패하겠구나. 이 극장을 폭파시키고 히틀러를 죽이고 하는 저 폭파 작전은 실패하겠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봐요. 영화는 고증이라는 게 있는데, 히틀러가 1944년 파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는 조그만 세계사적 상식만 있어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안다고, 세계사를 좀 안다고 쫙 보고 있는데 갑자기 히틀러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아주 타란티노의 아주 독특한 점이 있죠. 이제 우리의 뒤통수를 찌르죠. 역사만 세상을 창조하냐? 영화도 세상을 창조한다. 영화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성보다는 영화에서는 감각도 중요하고 또 감독이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한다는 의미도 중요한데, 이 신체 현상학에서는 생리학적으로 지성을 사용하기 전에 생리학적으로 건드리는 영화 매체의 특성을 말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장면은 외적으로는 관찰하는 눈이, 외적으로 관찰하는 눈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적으로 처한 자의 눈입니다. 그렇죠. 바로 가까이 가서 막 찍거든요. 고통받는 그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말이죠. 그 손으로 들고 카메라맨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진짜 이게 내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객들에게 고통받는 병사들의 육체를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현상학, 이 영화 신체 현상학이라는 말은 딱 한마디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성을 사용하기 전에 생리학적으로 먼저 우리가 반응하게끔 요즘 영화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영화 현상학이라고, 신체 현상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막 이렇게 떨리고
실제로 뭐 요즘은 이제 점점 뭐 3D, 4D 나가면서 이제는 뭐 물까지 뿌려준 영화 있잖아요. 날씨가 음습한 날씨가 영화의 장면에 나오면 실제로 조그만 수증기 뿌려주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냄새를 뿌려주는 영화들도 있고, 옆에서 진짜 바람이 불어나오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신체적으로 먼저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이 말 여기 나오네요. 마지막 전투에서 탐 행크스는 포격으로 청력을 잃습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갑자기 사운드가 사라지죠. 이로써 관객 역시 직접 포격을 당한 신체처럼 한동안 귀가 멍해진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 영화 보셨던 기억 잘 생각해보면요. 진짜 멍해져요. 왜냐면 막 관객들도 시끄러웠거든요. 온갖 대포 소리, 비명 소리 막 그러다 갑자기 탁 끊겨버리니까 뭐야 이게 스피커 고장인가 이 극장에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상처를 준 장면 두 병사의 격투. 독일 병사의 칼이 손에 저항을 이기고 서서히 미군 병사의 심장으로 파고든다. 이때 관객은 제 심장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독일 병사가 제발 죽어달라고 달래며 미군 병사의 귀에 속삭인다. 안 아플 거야, 곧 끝날 거야. 이 장면은 제가 직접 기억은 못하겠는데 진중권 씨 글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대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 병사를 포로로 잡았는데 살려졌는데 돌아가서 다시 와서 죽는 그런 거예요? 네. 기억 좋다. 어쨌든 사실은 이 무슨 영화더라? 그 대전차 분단이 이끌던 독일의 롬멜이 실제로 미국과 싸우면서 굉장히 점잖게 싸웠다 그러죠. 영국군과 싸우면서 패튼 군단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점잖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롬멜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뭐 히틀러 입장이긴 하겠죠. 세계를 우리가 이겨서 정복을 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겠죠.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릇된 그 욕망은 그거죠. 자기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돼. 거기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의 희생은 다 불가피한 거야. 라는 점에서 같은 백인이라는 점에서 롬멜과 그 패튼은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근데 같은 전범 국가이면서 롬멜이 누구를 제일 싫어했냐면 일본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인간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도 같은 편이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인종이 더 많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느 누구의 논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롬멜이 그렇게 일본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만약에 우리가 연합군을 다 이기고 그러니까 미군이나 독일을 다 이기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도 쳐야 된다라는 그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 그래요. 같이 히틀러 군대가 이기면 같이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이태리와 일본과 독일이 세계를 상분하는 게 아니에요. 셋이 또 싸움 났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싸움은 어떻게 났을까요? 만약 이겼다고 가정한다.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편먹고 아시아를 이제 박살을 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잘 쓴 예화 중에 하나인데 2차 대전 중에 크리스마스 때 독일군과 미국군이 같이 휴전을 하고 같이 축구 시합도 하고 언제 그게 미식 축구 할 때 그게 광고 영상 쓰였던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서로 이제 축구하고 놀고 헤어지고 일선에서 그것도 또 왜곡된 그런 거짓된 역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겠나.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영화 매체의 촉각성으로 상처를 줘 역사를 트라우마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성취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애국주의로 귀결되고 맙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한국 영화입니다. 강재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한국 전쟁 영화치고는 상당히 장동건이 나왔고 김기덕 감독이 만들었던 해안선이라는 영화. 해안선이라는 영화는 전쟁 영화는 아닙니다. 동해안 해안선에서 북한군의 공비나 이런 침투를 막던 제1선 부대에 있던 장동건이가 우연히 공비를 잡아가지고 포상휴가를 가요. 그럼 이제 관점 하나 잡으면 군대에서 포상휴가는 그냥 제대나 마찬가지예요. 제대할 때까지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럼 제대 날 한번 소집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그것으로 해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막 애국심하고 자기 성취가 막 섞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하루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고 휴가 가면 군대 들어오기 싫은데 또 별로 그렇게 가정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휴가 잘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군대가 더 편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일찍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휴가 나갔다가 놀 게 없어가지고 밖에서.
어떤 그런 이제 그 장동건도 그런 유의 사람인데 결국 그것이 왜곡돼갖고 완전 미쳐버리는 그 김기덕 영화에 저는 김기덕 영화 중에 해안선이 제일 재밌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블랙호크 다운도 유명하죠. 그 아주 그냥 특히 이 영화가 제일 먼저 아마 전쟁 영화 중에는 가장 먼저 이 핸드 카메라 손에 들고 하는 그 기법을 제일 먼저 쓴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은 특히 한국에서 애국주의라기보다는 그 라이언 길병과의 애국주의였고 거기에 조금 이제 가족주의가 동반이 됐지만 태극기 휘날리면 한국식 가족주의가 더 우선하죠. 장동건이 장동건이 건달 같은 친구였고 자기 동생 원빈은 집안에서 촉망받던 아주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친구였는데 징집이 되니까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예요. 국군으로 끌려갔다 국군이 되고 또 어떻게 포로가 돼서 인민군이 되면 또 인민군이 되고 동생이 가는 데마다 하여튼 자기가 바디가드처럼 가서 뭐 동생의 동생을 해치고자 한다면 내가 인민군으로서 국군도 죽일 수 있고 국군으로서 인민군도 죽일 수 있고 거의 미쳐갖고 눈이 돌아가서 장동건의 그 눈 돌아가는 연기는 거의 아주 악벌이었습니다. 기억들나시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화 신체 현상학적 기법으로 다른 영화들입니다. 메를로 뽕티라고 현상학자가 있는데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게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현상 너머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뭐 실존주의 하면 우리 존재가 있긴 하지만 그 존재 뒤에 나를 존재하게끔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을 거야, 이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상학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제 현상학의 시초는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메를로 뽕티는 이제 후설의 다음 세대 현상학자고요. 메를로 뽕티는 후설의 현상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를로 뽕티가 한 말이 뭐냐면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지각의 주체는 정신이 아니라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은 또 현상학도 좀 한물 갔어요. 한 20년 전에 몸의 현상학, 몸이란 무엇인가, 몸의 정치학 이런 책들이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해줬습니다. 저도 그 몸의 현상학, 몸의 정치학 이런 책 한 20년 전에 사놓고 읽어야지 하고 아직도 안 읽고 버리지도 못하고 책 꽂이고 있는데 안 읽어도 되겠더라고요. 몸이 조금 지나갔어요. 몸이. 한 20년 전에 굉장히 히트 있었던 학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보면 정신적으로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이성이 있고 뭐 우리 칸트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성과 정신과 이렇게 합치고 뭐 감정과 뭐 합치고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몸은 뭘까요? 그냥 고깃덩어리 육체. 근데 우리는 서구 이원론적 철학에 의해서 정신은 좀 우월한 거고 뭐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몸은 그냥 하는 수 없이 걸기적거려 따라다니는 하나의 그냥 정신을 싸고 있는 외피 정도로 이해해왔거든요. 플라톤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이 바로 또 기독교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몸에 대해서 굉장히 몸은 좀 하급적인 것으로 보고 사도 바울도 몸을 영어로 하면 바디와 플래시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있게 될 것은 바디고 그냥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은 플래시, FLESH 그냥 고깃덩어리 그런 건데요. 바로 메를로 뽕티가 지각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각의 주제 정신이나 살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대 영화 만드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살로 먼저 반응하게 하는 거죠. 몸으로 먼저 반응하게 하는 거. 그런 영화가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한국 영화를 치면 태극기 휘날리며 또 블랙호크 다운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몸에 의한 세계인식은 추상적인 사유를 영화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유를 하는가.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모은 배우가 영화 속 인물을 표현하는 도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나쁜 역할을 하는 배우는 조금 비열하게 생겼다든가 아니면 좀 멋있는 배우는 항상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들의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다라든가. 그래서 몸은 인물의 감정, 심리 상태, 의사를 표현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렇죠? 한국 영화는 아직 그래서 뭐 태극기 휘날리며를 제가 소개하긴 했지만 몸으로 인식시키는 영화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한국은 서사, 즉 내러티브, 이야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몸은 항상 아직은 도구 역할만 하는 거죠. 여자 주인공들은 항상 글래머하고 남자 주인공들은 항상 윗도를 벗으면 정말 배에 복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아직도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한국의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전도연은 CF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여자 배우들이 돈 버는 건 CF를 찍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게 아파트 광고, 그 다음에 커피 광고. 그들은 굉장히 비싼 커피를 먹겠지만 그들이 하는 커피 광고는 봉지 커피. 그죠? 봉지 커피 광고. 근데 전도연은 왜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와? 물론 전도연은 몸매도 사실 별로 없다. 키도 다른 여자 배우들보다 작은 편이고 글래머하지도 않고. 근데 전도연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영화에서 가장 과감하게 그 영화에 필요한 배드씬 같은 것들을 잘 찍습니다. 뭐 은큼해서 제가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영화 배우라면 그런 데 프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잘 나가는 배우들은 다 안 찍거든요. 여러분 전도연 아니 누구시죠? 전지현. 전지현이 뭐 누드신한 거 기껏 해봤자 그 도둑들에서 그 누가 젊은 애 김누구하고 키스신한 게 전부 다고요. 또 뭐 김혜수 정도가 좀 그렇지만 김혜수는 광고는 좀 찍죠. 거기는 뭐 많이 노출신이 있긴 했어도 워낙 그 몸매가 뛰어나니까 이제 광고 효과가 있는 모델이고요. 근데 김혜수 빼고는 뭐 이 누구죠? 친절한 금자자. 저도 이영애. 이영애 죄송합니다. 이영애 뭐 유명한 배우들 뭐 전부들 잘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몸을 아직도 그야말로 몸으로만 인식하는 거지 도구로만 그게 아니라 한국 배우들이 그게 좀 불만이고 그리고 남자 배우들은 아니 저같이 좀 배 나온 배우도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건 적건 벗겨놓으면 다 배에 왕자 복근이 있고요. 그것도 사실 리얼리티 떨어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배에 왕자 새기고 배에 힘주는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 영화는 그런 게 약점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영화들 보면요. 외국 영화들 보면 외국 영화만 너무 우리가 치켜 세워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여성들의 그 노출신에 봐서도 여성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빈약한 몸매들도 많아요. 그냥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국 영화 아직 그런 건 좀 약한 것 같고요. 아직은 몸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신체 영화 현상학적 입장에서 보면 몸은 표현과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몸의 개별적인 부분들이 세계를 지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영화가. 정말 거의 조건반사처럼. 그것이 신체 형상입니다. 몸의 의미는 서사의 의미론적 맥락에서 표현, 인물의 사회 감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표현성이 제거된 채 신체의 각 부분들의 움직임, 즉 행위를 통한 스스로 인간 세계와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영화 현상학적인 영화 접근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몸을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정신줄이 나가도 영화는 볼 수 있다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장애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적 장애자, 발달 장애자가 어떤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화를 보면 자기의 몸으로 무서워, 뭐 잔인해, 눈을 이렇게 하면 신체 영화 현상으로 성공한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지적 장애자에게만 있는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그게 이제 느껴지도록 영화를 만든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메를로 뽕띠의 현상하고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살덩어리다 그야말로. 그렇게 메를로 뽕띠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의 이런 실제는 더 이상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지나치게 사유하고 지나치게 지성운전입니다. 두 종류의 실제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날 것으로 기록된 날 것으로의 실제, 또 우리의 기억과 오류로 변형된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 뭐가 문제냐? 너가 보는 방식대로 보지 않는 기계를 통해서 너가 보는 것을 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영화 신체 현상학적 영화 기법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네가 사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네가 보는 것을 보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기계는 우리에게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게끔 더 많은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팔이 잘리면 그 안에 팔 잘린 내부 같은 것들. 저는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해봐요. 진짜 저렇게 생겼나? 팔 잘리면 그 안에 한 번도 그런 걸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처럼 또 목 잘리는 것도 그렇고요. 요새 이제 한국의 폭력, 뭐 한국의 폭력 영화에 특히 심한데 예를 들어 목을 칼로 팍 찔러 피가 쫙 뿜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 영화에. 정말 그렇게 튀어나오나요? 네. 어?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암벽이- 심장에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팍 튕겨서.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리얼리티는 고려를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의 성격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락강의 정신현상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락강이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는 실제를 텅 빈 실제라고 개념을 내렸습니다. 정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텅 빈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텅 빈 실제라고 하는 건 실제라는 건 진짜 우리가 딱 한문으로 써도 영어로 쓰면 리얼리티고 한문으로 쓰면 실제가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락강을 이어서 말하는 지적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실제라는 게 어딨어? 세상은 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세계만이 전부일 뿐이야. 이런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어떤 배후가 되어지는 뭐 이성 아니면 존재의 근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실제라고 말하는 건데 그 실제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였어요. 니체부터 시작한.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막 나가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를 다시 만들었어요. 정신분석학자나 철학자들이.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중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 우리의 신앙인들의 생각을 뒤에 바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혹은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가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만능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실제로 돌아가기는 또 싫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제였다가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성이 실제가 됐다가 니체를 겪으면서 실제 같은 거 없어 라는 시대가 됐는데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냥 뭐 아무것도 기여도 하지 못하고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무엇이 진리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실제를 찾는 시대로 갔어. 근데 그 실제로 찾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실제나 이성 실제로는 돌아가기가 싫어. 네? 따라오셨죠?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 되겠네. 그러니까 실제를 만든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락가는 것을 텅 빈 실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이죠. 텅 빈 거하고 실제는 형용 모순인 것 같은데 텅 빈 실제인 거예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저는 그 텅 빈 실제, 그러니까 락간이 말하는 텅 빈 실제 개념이 굉장히 그 영화 평론가들이 많이 쓰는 건데 그 매트릭스 1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매트릭스 1에서 그 키아누 리브스가 자기가 가상세계에 있다는 걸 깨닫고 또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이렇게 빨간 약을 먹으면 실제 세계에 나가는 거고 파란 약을 먹으면 여기 있는 거고 빨간 약을 먹고 실제 세계에 나가죠. 그때 거기서 그 예언자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상세계에 있는 게 더 좋았던 거야. 거기서 하루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놀기도 했는데 그것이 가상세계라는 걸 알고 나서 야 실제 세계는 뭐 어떨 것일까 궁금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텅 빈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락강의 그 실제 개념을 가장 잘 소개한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 1이고요. 그래서 텅 빈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이제 그 영화 주제로 대사로 나오고요. 제가 한국 영화에서 그걸 제일 잘 소개한 건 뭐냐면 소개했다고 주장한 건 뭐냐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전지현의 그 후배 독립운동하던 후배가 그 이정재를 죽이는데 시장통에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정재가 죽으면서 쓰러진 곳이 어디냐면 시장통의 뒤에 있는 공터였어요. 근데 그 공터에는 하얀 깃발만 흩날리고 있었어요. 암살들 다 보셨어요? 네. 네? 기억나세요? 마지막 이정재가 죽을 때? 네? 그 영화의 백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역사에서 7.18을 처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처단해야 되는 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우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줘요. 처단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죠? 전지현이. 근데 이정재가 쓰러지는 곳은 어디냐면 시장통에서 도망가다가 나가니까 시장통이라면 서울인데 아무리 해방공간에 서울이라도 바로 시장통 뒤에 그렇게 큰 공터가 있을 리가 없죠. 거기 하다못해 거기가 포장마차로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텅 빈 실제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정재는 사실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독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주장은 감독이 웃기지 마 진짜 죽인 거야. 그렇겠지만 우리 항상 감독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게 좀 그래서 항상 락단의 텅 빈 실제에 그래 가장 잘 맞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텅 빈 실제가 바로 그 개념이에요. 실제는 존재해야 돼. 친일파 처단해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것도 없어. 친일파 처단해야 되고 정의는 세워야 돼. 그런 개념은 세워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개념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텅빈 뭐 완전 그렇지 제 주장이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 영화 보면 아니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 가까워요. 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락강하고 불교하고 비교한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이만하다 그냥 실제의 성격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실제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락강의 텅빈 실제하고 현상학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실제를 포착하는 것이 영화의 목적이고 이미지는 형상화될 수 없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형상화라고 하는 건 반드시 피규어러블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친일파를 처단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자연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을 형상화 시켜주는 것이죠. 몸이란 형상화할 수 없는 실제를 드러내는 새로운 표현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되며 몸은 표현적인 몸이 아닌 지각하는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몸으로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체 현상학은 뭐? 실제 현상학에서 김기덕 감독이 더 강렬하게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김기덕 감독 좀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김기덕 감독은 굉장히 요새 뭐 성추행 그런 것들 많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데 그 좀 대단한 그 약간 여성 혐오론자적인 게 있죠. 물론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결국 그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에 의해서 아주 거칠고 깡패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이미지로 각인감각의 성모 마리아 이미지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 진짜 뭐 섬이란 영화에 보면 여성이 자기의 그 음부에다가 낚싯바늘을 집어넣는 그런 장면들 나오고요. 그것들도 일종의 신체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낚시라는 건 누구를 꿰는 건데 이 여성은 거기서 그것을 누군가를 낚는 그런 일로 살아오던 사람이 이제 그런 낚싯바늘과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좀 그런 것을 드러냈고요. 폭력 같은 것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김기덕 감독 영화에 그렇습니다. 메를로-퐁티라고 하는 현상학자는요, 의식의 본질을 지향성으로 규정하고 의식의 선언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는 히스토리의 현상을 비판하면서 철학에서 인식형도 2차의 우연적인 요소로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몸을 존재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존재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어떤 몸이 이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를로-퐁티의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영화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지각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지각하는 주체고요. 왜냐하면 몸은 감각기관들에 의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사물과 타자에 반응하고 이러한 몸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체화된 의식을 형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의식이 우리의 몸을 규정하는 걸로 봤는데 칼 마르크스에 와서는 몸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구조가 우리의 정신을 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부 토대가 상부를 규정을 하고 또 우리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 일이 없이 다들 이제 점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이분들은 존재가 의식도 규정하지 못하는 좀 불쌍한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행했던 그 재벌의 악습 그런 건 일단 다 제쳐두고 하나의 인간으로서만 봤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자기의 존재 자체가 점잖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고요. 그것이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 걸 충분한데 뭐 신경질 내지 뭐 있어 솔직히. 우리가 다 없이 살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대한항공은 특이한 경우야. 그 사모님은. 그렇죠? 그분들이 화낼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모든 것을 원하는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체 현상하고도 설명이 잘 안 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또 뭐 많은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최근에 여러분 한국의 명진 스님이라고 아시죠? 충분히 아세요, 명진 스님? 강남 좌파 스님 불교계에서 강남 좌파 광좌파 있었어요.
강구적은 누구요? 수경 스님, 화계사 수제도 아, 스님, 지금 은둔 생활 하시죠. 제가 지금 명진 스님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쯤에 우리가 여기 모시려고 평화서당에서 법륜 스님은 어떤 쪽이에요? 법륜 스님은 우파지 우파, 중도 우파. 난 이상하게 우파만 좋아하네. 아니 몰랐는데 좋아하면 우파더라고. 명진 스님 올 때 좀 평화서당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그 명진 스님이 그 최근에 어느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그 누굽니까? 이재용 삼성의 지금 실질적인 오너가 이제 그 삼성가가 원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홍나희 씨가 원불교 아시죠? 우리 또 벌문하고 사가의 원불교 교단인데 원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불교가 카톨릭이라고 원불교 개신교다. 그거랑 좀 틀린 거고 카톨릭과 개신교는 사실은 교리에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원불교는 요 교리적으로도 아주 큰 차이가 있고 거기는 뭐 그 재단에 불상도 모시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홍래 씨 집안은 원불교인데 그 이재용 씨가 그 명진 스님이 좌파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을 한번 얻어먹는데 명진 스님의 그 후일담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순박하고 착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사람이 악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자기들의 기업 이익을 바라는 데는 거기서 이제 악마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악마가 됐겠어. 밑에 애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요. 그렇대요. 우리 조카가 거기 응. 비서, 응. 이제 그 비서. 근데 좀 바보 같잖아요. 옛날 청문회에서도 뭐 혼나고 있어도 실실 웃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비웃는다고 예의 없다고 그러나 그 사람 때 진짜 표정이었을 것 같아. 그냥 선하게 그냥 개인 윤리는 선한 거야. 네, 그렇죠. 네. 개인 윤리는 선한데 사회 윤리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또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 평생 숙제인 거지. 개인 윤리가 먼저냐, 사회 윤리가 먼저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칼 막스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 무슨 정신, 이데아, 하나님, 뭐 형이상학, 개뿔 뭐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칼 마르크스의 주장인 것이고 그것이 좀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회 구조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몸이 모든 세계와 접촉하는 첫 단계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당장 내가 춥고 배고프면 짜증나고 사회 불만이 생기거든. 너무 우리가 좀 적나라한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리고 내가 편안하면 남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그러지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강남 좌파라고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욕먹는 말일 수도 있는데 강남에서 모든 것을 이제 누리면서 의식은 항상 이제 이웃과 연대하려는 마음인데 저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 몸이라는 의식에 앞서 이미 거기에 현존하는 그 앞에 서 있는이란 말입니다. 현존, 그러니까 실존이란 말이 있고 하이데거의 실존이란 말은 사르트의 말로 지금 존재하는 건데 그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따지는 건 실존주의라면 하이데거에 와서 현존이란 말을 했어요. 독일어로 하면 다자인, 거기에 있는, 뭐 there be 영어로 하면 거기에 있는, 즉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현상학에 와서는 어디 앞에 있는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세계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사회 어떤 이슈 앞에 내 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의식이 아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이고요. 이게 이제 영화로 영화학자들이 메를로-뽕티의 이론을 영화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몸은 단순히 의식의 대상이 아닌 끊임없이 세계를 체험하는 경험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항상 내 몸이지만 대상으로 생각했죠. 아유, 나는 뭐 배가 너무 나왔어, 나는 뭐 살이 너무 쪘어 이런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계를 체험하는 경험의 장이 되는 것이고요. 훗설 아까 말했죠. 현상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열었던 사람입니다. 의식의 지향성이 아닌 몸의 지향성에 의해 세계인식을 밝히려 했고요. 메를로-뽕티 현상은 몸에서 표현성과 재현성을 제거하고 몸의 행위에 의해서 세계와 관계면에 주목하는 브레송의 몸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만나게 됩니다. 브레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프랑스 감독인데요. 바로 이런 신체 현상학적인 것을 가장 먼저 영화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를로-뽕티의 이 몸의 현상학과 브레송 영화의 그 신체 영화 현상학은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메를로-뽕티의 몸의 현상은 바로 그겁니다. 몸은 그냥 몸 그 자체. 몸이 누구를 재현하고 바꿔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세계를 체험하는 그 1차적인 경험의 장면. 그 다음에 내 머리로 옮겨주는 거지.
머리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내 두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의 일부로서 두뇌인 거예요. 몸 두뇌가 우리가 모든 걸 작용하는 두뇌에 뭐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의 일부로서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학에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영화를 보는 관객이 이미지를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반각 상태와 같은 몰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무서운 영화, 잔인해, 무서워 이런 상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미지를 전체 구조의 구성 통일할 수 있는 시각의 능동적인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몸이 직접 자기가 그 영화를 보고 전쟁 나면 내 팔이 정말 잘려나갈 수도 있겠구나,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어떤 이데올로기, 뭐 사회주의가 올려, 뭐 자본주의가 올려, 이데올로기 싸움하기 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막아야 되겠구나, 전쟁 영화에서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 인식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도 본래는 그런 전쟁의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것에 영화가 끝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래서 가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도입하면서 싸구려 영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체현상학적 영화는 그것만 보여주면 자칫 주제의식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과도하게 거기서 이제 어떤 애국주의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영화가 좀 자칫 잘못 흘러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장은 이제 영화의 상호 매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뭐 말이 어려워 별게 아닙니다. 영화가 이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뭐 문학이면 문학,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이런 것들과 매체끼리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영화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호 매체성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로 현대의 모든 문화는 얽혀 있죠. 뭐 인터디사이플러너리,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하면 뭐 사이간자를 써서 간학문 뭐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정치학 하면 정치학만 공부했지만 지금은 정치학과 경제학 정도가 얽히는 건 이미 오래된 일이고, 심지어는 정치학과 뭐 공학이 얽힐 수 있는 것이고 경제학과 의학이 얽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한 가지 학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사이간자서 간학문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유기적 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영화는 한때는 킬링타임, 정말 시간을 죽이는 영화로 인식되었다면 요즘은 뭐 곳곳에 영화 보는 모임들이 많아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뭐 영화 보는 모임들 엄청 많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인문학의 한 분야로 영화는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영화를 보면서 그냥 재미, 흥미 이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고찰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독전을 봐도 인문학적으로 고찰을 하셔야 돼요. 인문학을 대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나이 많은 세대에서 이걸 인식을 잘 못하는데, 그냥 영화는 하나의 시간 때우기용이다. 재미있으면 됐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인문학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벨지움에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지금도 그렇지만 90년대 그때만 해도 초반 80년대 후반만 해도 한국이 막 올림픽 치르면서 세계랑 교류의 폭이 넓어지면서 각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걸 다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지 알게 되고 벨지움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가 타고 1년 동안 벨지움 가서 처음에는 1년 동안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생각을 갔다가 노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유럽 여행을 다 하고 돌아왔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참 유럽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면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 철학을 전공한다. 그럼 대학에서 키에르케고르 책을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이제 다 번역이 돼 있거나 아니면 키에르케고르가 영어로 쓰진 않았지만 덴마크 사람이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보나 그 정도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쪽 사람들은 그냥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어로 읽어요. 영어 철학자는 영어로 읽고 프랑스 철학자는 불어로 읽고, 물론 원서를 다 읽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적인 논증을 쭉 펴나가는 데 있어서 키에르케고르가 어디서 이런 말 했다 인용할 때 그 인용문은 그냥 원어로 써버린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다가는 평생 하기 못하겠다. 1년 동안 놀 때 어느 게 남는 거야. 그 언어 루트가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쉬워. 이해를 우리가 일본어 배우기 쉽듯이 한국 사람들 일본어 배우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과목 들어갔다가 그냥 중간에 이제 여행하려고 안 들어간 과목이 있는데, 철학과 석사과정 과목이었는데,
양들의 침묵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석사 과정에서 한 학기 철학 과목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영화는 인문학으로 이미 자리 잡은 게 벌써 20년 전, 30년 전인 거예요. 양들의 침묵 하나로, 양들의 침묵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사유할 게 많은 영화거든요. 양들의 침묵도,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죠. 거기도 정말 신체현상학적인 장면이 나오지. 양들의 침묵 보셔요. 우리 총무님 영화 제목 설명 맨날 받아 적으시다 안 적으시는. 꼭 봤는데 굉장히 잔인한 거 기억나요. 네, 철학적으로 사유하시는데. 또 봐야 되는데. 그죠? 양들의 침묵 보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럽의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양들의 침묵을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니까. 다른 게 없이. 거기다 그러면 제가 수업은 딱 한 번 들어가고 안 들어갔지만 얼마나 한 12주 동안 36시간 동안 보통 한국이랑 편제가 비슷하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동원됐겠어요. 영화만 보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인문학에 이제 영화는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문학의 서사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요, 원전을 안 읽고 영화화된 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이 영화화될 때 각색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원전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그래도 원전을 읽고 영화를 봐야지.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화가 어떻게 각색이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라면 물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각색이 된 영화는 또 하나의 인문학적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전과는 달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학이 영화화된 게 제일 많이 영화화된 게 최인호였거든요. 근데 최인호는 사실은 대중소설 작가보다는 당시에 영자의 전성시대를 썼던 조선작이나 겨울여자를 썼던 조혜일,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민봉을 썼던 누구더라? 조세희. 그러니까 그 이름 그때 조씨들이 많았어요. 조선작, 조혜일, 조세희. 근데 난서공,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민봉은 약간 이제 이념, 운동권 서클에서 많이 봤던 거고요. 근데 그 부류에서 최인호가 이제 겨울여자, 조선작이나 조혜일과 같은 그룹의 인식이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최인호는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 내러티브를 이끌어나가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냥 빛을 거의 정점에 올라가는데 정점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떨어진 이유가 이제 사람이 그냥 종교의 기회를 해버려서 그러니까 세계관이 좁아지더라고요. 카톨릭의 기회를 했거든요. 최인호는 세계관이 좁아지고 하필은 또 그때 우파 소설가인 이문열의 또 내러티브가 뛰어난 이야기 전개실에 이문열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최인호의 시대가 이제 막을 잡게 됐는데요. 최인호 시대만 해도 원작이 거의 100% 영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색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그냥 그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스토리라인만 따오고 거의 새롭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비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야, 원작을 읽어야지 영화 보면 뭐하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전 세대였던 톨스토이라 할지라도 도스토옙스키라 할지라도 이것은 영화 2시간 동안 그 두꺼운 톨스토이 책을 며칠 걸려 읽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네가 톨스토이를 알아? 라고 하는 질문에는 나 톨스토이 몰라. 그런데 아무개 감독의 전쟁과 평화는 알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든 세대들은 그래도 소설을 봐야지 하겠지만 그래도 소설 보라는 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소설이 주는 것과 영화 주는 것이 완전히 독립된 매체로서 이제 서로 상호 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의 유명한 그 문학 작품이 영화화됐다 그래서 영화가 종속 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매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얘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의논 토론할 수 있어요. 원작이 좋더라, 영화가 좋더라. 저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작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하나도 안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하나 읽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 근데 읽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시면 그냥 감으로 싫은 사람은 잘 안 봐요. 네? 감으로 싫은 사람은 잘 안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약간은 그런 낯가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지영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공지영이랑 지금 무라카미 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가 뭐라고. 아 근데 이제 딱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어떤 하루께. 뭐죠? 너무 아니요. 기행문인데 One Book Story. 아니 위스키 성지순례라고. 최근에 말.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가 딱 저랑 합치는 점이 싱글 몰트 위스키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위스키는 블렌드라고 섞는 게 있잖아요. 주정을 3개 이상 섞는 거. 그리고 싱글 몰트라고 하나의 주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크통에서 굉장히 그 싱글 몰트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잘 못 먹는 게 처음 먹으면 역겨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석탄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근데 한번 맛들이면 좋은데 그 스코틀랜드의 아일레 섬 이름이 아일랜드 소속인 줄 많이 하는데 스코틀랜드 아일레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세계적인 유명한 싱글 몰트 주조장이 7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갔다 와서 아주 와이프가 사진 작가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둘이 가서 이제 그 와이프가 사진 찍고 한 게 있는데 그 책은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성지순례처럼 한번 거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저는 그분의 작품 다 읽고 그것만 안 읽었거든요. 둘이 합치면 다 읽었네요. 그 얘기 좀 해주고. 근데 이번에 버닝이라는 거 영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영화도 우리 공지선한테 읽어봐야 되겠네 하나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책을 사놓긴 했어요.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공격받으니까 할 말이 좋아요. 그 버닝이라는 영화 이번에 이창동 감독 영화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헛간을 태우다라고 하는 그건 읽으셨어요? 그쵸. 근데 사실 그 모티브만 따왔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럼 영화를 보고 그 소설을 다 읽은 분들이 영화가 좋아, 소설이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야 어떻게 소설도 안 읽고 영화만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럼 내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버닝 영화만 보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싫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건 그렇죠? 그건 나는 하나의 이창동식으로 해석된 무라카미 하루키를 보는 거지 무라카미 하루키를 본 건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상호 매체성이라는 거예요. 종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작이 있다 그래서 그 종속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상호 매체성은 다 이해되셨죠.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는 바로 그 상호 매체성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되는 건데 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나리오 작가가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지만 감독에 의해 확정된 구조로 짜여진 영화의 미장센에 작가와 감독 간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원작인데 그 작가와 감독과 구분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작가는 원래 원작을 제공한 사람이고 감독은 그것을 재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장르 이론 설명했듯이 감독도 이제 작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버닝의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닌 거예요. 이창동인 거예요. 단 원작은 밝혀줘야지. 아니면 표절이 되거나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기 때문에 원작은 밝혀주고 그 모티브를 따오기 위해서 당연히 무라카미 하루키 쪽에다가 그 로얄티를 지불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창동이 하나의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아, 원작이 좋아, 뭐 영화가 좋아라고는 다툼은 할 수 있지만 어느 게 종속되었고 이창동을 향해서 너 원작을 이렇게 많이 비틀었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영화의 상호 매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장센은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소설인지 소설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소설은 활자 문화다 보니까 활자 매체다 보니까 그 배경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설가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호숫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안개가 자욱히 깔린 호숫가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경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소설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주인공 화자가 서 있는 그 장면을 지리적으로 묘사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소설 읽다 보면 그죠? 그 장면이 주는 그 소설가의 어떤 심리 상태, 안개가 깊게 물안개가 깔려 있었던가 아침 호숫가에 나가봤더니 이런 거는 그 화자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기 위한 장면 묘사지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어떤 지리적 지점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더 표현이 풍부하고 풍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면, 배경, 모든 세트를
정말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연결되게끔 다 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 작가가 말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도. 예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금방 떠오를 비유라 자꾸 쓰는데 아침 호숫가의 주인공이 길을 이렇게 혼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물 한 개가 저기 깔려 있었다라고 말할 때 예전 같으면 그걸 영화화했다. 그냥 물 한 개 있는 호숫가에 가서 주인공이 걷는 것으로 끝이고 말았을 거라고요. 근데 소설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화에서도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환경적인 배경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설정을 해놓는 거죠, 영화. 그걸 이제 미장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미장센에 뛰어난 감독들 이런 모습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예. 또 상호 매체성 중에서는 이제 우리 교재는 뭐 대충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그림도 하나의 매체니까 요즘 화가를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개 이제 화가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건 블로그에서 요즘은 이제 이걸 제 글처럼 썼다가 이걸 화면 나가는데 나중에 그분한테 공격받습니다. 노벨 나올 거 표절이 아니라 항상 원전을 밝혀줘야 됩니다. 티스토리라고 하고 하는 다음에서 하는 거죠, 티스토리가. 티스토리라고 하는 그 블로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날고 싶다라는 제목의 이제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따온 건데 이분도 뭐 제가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 영화 소개에서 따온 것 같은데 자, 바스키아라는 영화 있습니다. 네. 신표현주의 네오 익스프레셔니즘 화가인 줄리앙 슈나벨이 감독을 맡고 가수 데이빗 보이가 앤디 워홀 아시죠? 그 유명한 앤디 워홀의 역할을 맡아 더욱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파바트의 장 미셸 바스키아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파바트 영화는 거리의 불황자로 살아가던 바스키아의 모습에서 코카인 중독으로 27세의 짧은 요절할까지 짧은 일생을 두고 있습니다. 난해한 내용 전개와 이해하기 힘든 데이빗 보이의 행동으로 인해 전위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파바트스랑 뭐 일종의 거리 낙서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뭐. 이런 포스터를 가지고 있고요. 바스키아. 데이빗 보이라고 유명한. 요거는 이제 모딜리안이죠. 모딜리안이 설명이 빠졌네요. 제가 아까 넣은 것 같은데. 모딜리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설명이 빠졌는데 모딜리안 영화도 있었고요. 모딜리안의 실물과 모딜리안의 그 유명한 나스신입니다. 모딜리안 클림트. 정말 지금 미술시장에서 클림트 그림이 제일 비싸답니다. 그거보다도 비싸게 친답니다. 영화가 몽환적으로 전반적으로 나뉘어요. 여기는 키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죠.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프랑스 무의자 여배우인 레아를 소개받고요. 거기서부터 영화를 끌어나갑니다. 이때부터 그에게 터졌던 영감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준 레아의 열정이 시작됩니다. 클림트 굉장히 바람둥이였다고 그러죠. 클림트와 달리 인간 표현의 또 다른 가치와 기법을 보여준 제자 에곤 실러의 출연도 능력을 원합니다. 근데 에곤 실러라는 영화는 또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에 2년 전인가 에곤 실러에 대한 영화고요. 클림트 제자죠. 클림트 영화 표절이고요. 존 말코비치 유명한 배우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곧 쾌락이다. 영화 포스터들은 늘 멋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영어로 추대받은 초현실 작가 프리다 갈로의 10대 모습부터 47세까지. 프리다 갈로 다 잘 아시죠? 여기 멕시코 시티 한 일주일 여행하고 오는데 한 700~800불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여행소 같은 거 자고 모텔 같은 거 자고 그렇게 오면 그래서 한번 혼자라도 주중에 돈 모아가지고 멕시코에 그냥 프리다 갈로 그림이 온 지체에 널려 있답니다. 멕시코 시티 박물관마다 갈 때마다 프리다 갈로 그림 한번 보고 알고 싶어요. 나중에 그 다리를 절어도 그냥 이 영화는 제가 봤는데 남편이 너무 바람둥이여서 결국은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되는 참 여류화가죠. 프리다 갈로 그림은 꼭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이 사람이 나중에 민중화가인데 참 바람둥이라 결국 이제 마음고생을 하다가 47세의 나이까지 죽게 되고요. 디에고는 그 영화에 소설 성경에 나오는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 남미 사람 디에고라는 이름만 야고보를 많이 네, 프리다 칼로. 정신과 병원에서 네? 정신과 병원에 저 그림을 예. 많이 묻혀놓고 까미오 플로데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로댕의 애인. 로댕이 위대한 조각가로 명예와 부를 누리는 동안 까미오는 정신장난을 일으키고 30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 생을 마감합니다. 이 여인 역시 조각가였는데요. 그냥 어떻게 하다 로댕 뒤치다거리만 가다가 유명해지진 않았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에서 후보에도 올랐던 이자벨 아자니의 까미오 플로데는 약건입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까미오 플로데가 진주귀걸이라는 애는 그 요하네스 베르베르의 걸작 진주귀걸이 한 소녀 시대물이고요. 이 그림은 잘 아시죠? 진주귀걸이 한 소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건 실레는 욕망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클림트 제자였습니다. 클림트랑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곤이 마지막에 그 여인 에디트와 결혼하는 그녀 집안의 재력 때문이었고 이 잘못된 선택은 당사자들의 삶 또한 비극의 원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이 미술계의 야사에 따르면 에건 실레는 나는 돈 많은 여자랑 꼭 결혼할 거야 이분들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그림을 뒷받침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한국 화가 영화는 이제 미인도라고 지금은 이름을 김규리라고 바꾼 김민선이 나왔던 건데 그 신윤복이 여장 사실은 뭐 여자였다는 그런 이제 야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남장 여자였던 거지 신윤복이. 그런데 이제 뭐 영화도 지나치게 좀 이런 노출신에 너무 많은 장면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덜 드러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장승업을 했던 그 취화선이라는 영화, 그 영화 포스터를 올려놓으려서 날 뻔했네요. 아시죠? 그 지붕 위에서 최민식이가 술병 들고 옷 다 풀어헤치고 앉아있는 영화 포스터. 거기서 장승업, 그 영화도 별로 이렇게 좀 거기는 또 노출신은 없지만 그 장승업, 최민식의 술 먹는 연기만 기억으로 남는 그래서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임권택, 이 영화도 아마 제가 알기로 흥행에 실패한 임권택 감독도 이제는 좀 한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면 늘 영화 감독 2명씩 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라스 폰 트리에라고 하는 그 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덴마크 영화 감독이고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으며 덴마크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했으나 본인 말로는 그곳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매혹적이고 암울한 작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그마 선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 자꾸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 이론에 따라 만들다 보니까 도그마, 기본 교리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도그마, 유럽 영화 감독을 중심으로 도그마 이론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1956년생이고요. 이 사람은 한국의 한국의 그러니까 김기덕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성에 대한 반여성적인 영화를 많이 보고요. 이 또 하우스 잭 빌트라는 영화는 제가 모르고 ним포매니악이라는 건 우울증 3부작 중에 하나인데 볼륨 1, 2로 개봉됐는데요. 보셨어요? ним포매니악 보신 분들. 이것도 웬만한 정서 가지고 보기 힘듭니다. 그죠? 남사스러워서 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남사스러워. 그러니까 이 굉장히 노출신도 아름답지도 않은 노출신들, 너무 적나라한 노출신들. 물론 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틀 터인데 저는 이 라스 폰 트리에 영화를 좋아하는 게 몇몇 개 있는데 이 영화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멜랑콜리아 영화는 이거 굉장히 일종의 지구 종말의 영화인데요. 멜랑콜리아 무슨 지구 종말의 영화인데 요건 영화죠. 악건입니다. 지구가 종말되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그래서 종말의 원인은 나오든가 뭐 해성이 와서 지구랑 부딪히든가 그러는 건데 안티크라이스트 역시 뭐 그렇다고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요. 어떤 오늘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영화도 안티크라이스트 때 굉장히 야한 장면 많이 나오고요. 그들 각자 영화가 오마이 버스 만달레인 아직도 못 봤고요. 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다가 다들 집에 가고 중간에 다들 가신 영화예요. 3시간짜리라. 근데 저는 이 영화는 그렇게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이 니콜 키드만이 여성 폄하적으로 그려지지도 않아요. 처음엔 멍청한 여자로 나와요. 착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여자가 각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지젝도 이 영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젝도 이 폰트리에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 도그빌 재밌게 봤고요. 멜랑콜리아 재밌게 봤고요. 이제 이 사람 하나의 주제를 삼아서 미국 3부작에서 3개 만들고 만들레이 도그빌 이렇게 하고 또 우울증 하면 또 이렇게 만들고 우울 주제로 합니다. 어둠 속의 댄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슬란드의 그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녹음화를 주장해서 굉장히 영화가 유치해. 촬영 그렇고 뭐 굉장히 유치한데 배경도 아름답지도 않고 그런데 굉장히 또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줘. 철학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 백치들을 킹덤, 브레이킹 더 웨이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킹덤 1 있고 킹덤 2가 있고요. 갑자기 박찬욱 감독을 왜 전하냐면 이렇게 약간 폰트리에 흉내를 낸 것처럼 박찬욱 감독도 이렇게 3부작 이런 영화 잘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 3부작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가 나왔던 거 다들 보셨죠? 올드보이 최민식이 나왔던 거 유지태하고 쉼표가 빠졌네요. 그 다음 복수는 나의 것. 저 3부작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제 영화는 정말 재밌고 정말 꼭 보십시오. 복수는 나의 것. 재밌죠? 네. 왜 나왔던 거죠? 저 신하균하고 저기 누굽니까? 그 여자 누구죠? 배두나. 송강호하고. 그러니까 송강호의 딸이 이제 엄마 누나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하균이가 송강호의 딸을 유괴를 하는데 그렇다고 막 잔인한 유괴범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돌려주려고 해서 돈만 받고 근데 유괴물 돈 받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유괴를 하려고 그랬더만 그야말로 어쩌다가 애 데리고 이제 물가에 나가서 노니까 애도 이제 유괴범이라 생각 없이 그 사람 너무 잘 노는 거야. 배도 나오신. 그런데 잠깐 한눈 판사 애가 빠져 죽어버렸어. 이 유괴범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래서 송강호가 그 추적추적 갖고 이제 배두나와 이제 그 신하균이를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배두나라는 역할은 이제 또 재밌는 게 무슨 이상한 그 반동 단체 회원이야 뭐더라 단체 이름이 뭐 하여튼 이 좌파 단체 회원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단체를 또 굉장히 유치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 봐도 그냥 웃음이 날 만큼 그죠? 단체가 유치해. 근데 그게 그래도 허상 단체가 아니었던 거야. 나중에 그 단체원들이 배두나를 죽인 그 유괴당한 아이의 아버지의 송강호를 다시 복수를 하는 그런 아주 얽히고 설킨 올드보이보다 친절한 음식보다 저는 복수는 나이까지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폰트리에 감독인데요. 이 사람도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에요. 영화 한국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덴마크계 유대인인데, 유대계 덴마크인인데, 엄마 아버지가 누디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나체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애를 어릴 때부터 방학 때는 나체촌에서 뭐 같이 지내는 거야. 뭐 일주일에 한 달씩.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폰트리에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합니다. 얘야, 네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실제 네 아버지가 아니란다. 옆집 아저씨 같다. 한국 완전히 무슨 막장 드라마 같죠. 진짜예요, 진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나는 내 아들 중에 하나는 꼭 예술가로 키우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가 다 좋아하는데 예술적인 감수성은 없더라. 근데 옆집 아저씨 보니까 굉장히 예술 감수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꼬셨다.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 싫어합니다. 싫어. 이 폰트리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폰트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 엄마가 죽으면서 그 말하고
그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죠. 엄마가 그 마지막 말하고 숨이 그 멈췄다. 남편이 동의를 받고 그런 거야? 아니면 남편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응, 몰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 그래서 그때까지 그 옆집 아저씨는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수소문에서 그 당시 옆집 아저씨 자기의 생부를 찾아갔더니 이 사람은 아이들의 탄생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옆집 아줌마하고 불륜 한번 했던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기 이 사람이 유대교 신자였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아버지랑 연도 끊고 생부랑도 연을 끊고 자기 실제 아버지랑 그러니까 보적상의 아버지랑도 연을 끊고 그렇게 재밌죠. 이 서양사로 사는 거. 그런 또 일화가 있는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코엔 형제라기보다는 조엘 데이비드 코엔과 에단 제시 코엔 두 형제는 형제간에 우애도 좋아요. 싸움 안 하고 평생을 이렇게 영화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고 항상 이 사람들은 뭔가 웃기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잘생긴 조지 클루니가 이 코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영화 바보 연기도 합니다. 조지 클루니 배우 아시죠? 목소리도 중후하고 인물도 좋고 저는 그 조지 클루니가 항상 잘생긴 배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진행은 느립니다. 근데도 항상 긴박감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연출 솜씨를 보여주는 그런 감독입니다. 저도 코엔 영화를 형제 영화 좋아하는데 분노의 아르제는 쭉 여기까지는 잘 유명하지 않은 영화고요. 내려가 보면 파고란 영화 보셨어요? 네. 이 영화도 굉장히 또 재밌죠. 잔인하고 재밌죠. 정말 얼떨결에 마치 그 정말 아까 말했던 복수는 나의 것에서 얼떨결에 이 사람들이 아이가 죽게 되면서 유괴 사건이 단순 유괴 사건이 아이가 죽게 되면서 잔인한 복수국으로 전개됐던 것처럼 이 파고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까지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영화고요. 최근에 나온 여중에 아카데미 여우주연 나온 사람이 받았던가 3빌보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약간 굉장히 좀 아름답지 못한 미국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3빌보드라고 자기 딸이 강간 살해를 당했는데 마을에서 너무 무감심하니까 자기 돈으로 빌보드 판을 3개를 세워갖고 우리 딸 법인 찾아가려고 조그만 시골 동네니까 그 광고판 세운다고 돈이 많이 들진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들과 맞부딪힌 영화인데 우리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주에 탔던가 안 탔던가 어쨌든 그 여러 배우가 이제 시골 경찰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코엔 영화에 항상 동양계가 등장하는데 항상 멍청하게 등장합니다. 그 파버 여주인공 시골 경찰 하는 여주인공이 우연히 또 중국계 고등학교 동창인가 중국계 남자가 하나 나와서 사실은 내가 너 고등학교 때 좋아했는데 뭐 이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바보스럽게 중국계 남성이 그려지고요. 형제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탈옥 영화인데 여기서 조지 클루니가 완전히 바보로 나옵니다.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좀 블랙 코미디고요. 내가 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는 굉장히 폭력 영화 같지만 실제로 아주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천하는 철학 영화 중에 이것도 넣었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철학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코엔 형제 영화답지 않게 지루하지도 않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폭력적인 면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Burn After Reading 이것도 아주 하급 CIA 직원이 정리해고 당하니까 자기가 CIA 비밀을 폭로하겠다 그래갖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하급 직원이 뭐 그렇게 CIA 비밀을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원고를 썼는데 어떡하다 그 원고가 도둑놈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그 훔쳐가는 또 걔도 CIA를 잘 모르니까 이게 대단한 정보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뺏긴 애는 도둑 맞은 애는 자기가 대단한 정보인 줄 알고 되찾으려고 하고 이 훔쳐간 애들도 이게 대단한 정보인 줄 알고 그거를 비싼 값에 이제 거래하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블랙 코미디면서 생각이 깊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싸움이 나는. 그러나 실제로 자신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사유를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시리어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시리어스맨. 시리어스맨. 이 영화는 좀 심각한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결국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너 왜 이렇게 심각해? 그럴 때 너 이렇게 남들이 조크했는데 다 웃어줘야 되는데 혼자 심각하면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썰렁하다 그러고 약간 그런 뉘앙스의 영화 제목이고요.
더 브레이브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더 브레이브라고 번역돼 뭐 용감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제는 트루 그릿입니다. 그릿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 일본 말이지만 뭐 뭐랄까 용기 이렇게 우리말로 나오는데 실제 용기보다는 뭐냐면 뭐 일본 말이죠. 곤조 있네 곤조. 아, 그 곤조 있네. 일본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기와 좀 다르잖아요. 끈질긴 뭐 약간 그 10대 소녀가 자기 아버지를 복수하는 서부극입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인사이드 루인 이거는 이제 어떤 길거리 가수에 대한 영화고요. 헤일 시전은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화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시리어스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바스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무 코멘트 없이 넘어가서 두 번째 거. 저 봤어요. 저 재밌어요. 저거는 좀 뭐, 저거 좀 코엔을 말하면 저걸 못 봤다 이 왜냐면 저는 저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요? 봐야 되겠다 오늘 당장. 아니 근데 좀 특이한 영화인데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음. 아닌 사람도 아니고. 그 코엔 영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저게 뭐야? 그러니까 자칫 잘못 보면 이 저 뭐죠 그 오형제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보면 마치 그 한국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듯한 그런 아주 그냥 뭐 넘어지고 뭐 이런 걸 보는 듯한 영화인데 그것도 굉장히 보여주는 거가 많고요. 미디안 레버스키 저거는 저런 보면은 이렇게 걔네들은 되게 신경 쓰게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웃긴 거 있잖아요. 그게 코엔의 네, 특징이죠. 좀 드라이한 유머 네, 같은 네. 것들 많이 나와요. 저것도 꼭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영화의 도사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가서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분석하시더라고. 그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끝나고 뭐 우리 수현 씨가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뭐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아니지 이제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우리가 옆에 다 끼어 붙은 거지 뭐. 그래서 독전이라는 한국 영화를 봤는데 이것도 뭐 몇 해 전에 중국 영화, 홍콩 영화가 중국 영화 원작이었다고 하네요. 마약 전쟁이라고 하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썩 뭐 재미있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불쾌하게 여긴 지점은 너무 그 아까도 말했죠 유주얼 서스펙트의 흐름을 너무 흉내냈다는 게 좀 독창적이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사실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한국이 마약 사범으로 잡히는 사람들이 연예인밖에 없는 이유는 따지고 한국이 아직은 마약 청정시대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대규모 마약상이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걸 배경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사실성이 떨어지고 요즘은 한국 영화가 폭력성 남자한테 꼭 마약 범죄가 들어가는데 한국 사실 그렇게 마약 많지 않습니다. 뭐 대마초나 이런 거지 아주 히로뽕 많지 않고 그게 조금 이제 영화 떨어졌는데 영화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나쁜 쪽 주인공이 그를 추적하던 지금 스포일러 나오는 거예요? 나도 볼 건데. 안 보셨을까요? 아, 보셔도 돼요.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말할까요? 예. 그러니까 나쁜 쪽 주인공이 저쪽 이제 그를 추적하는 사람한테 아주 명문을 남깁니다. Do you know who I am? 그러니까 예수가 그 제자 베드로가 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그것이 그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아요.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쫓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쫓기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끝까지 영화도 누군지 안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총소리만 났지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각자 영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누가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다고 추정할 뿐이고 결국 굳이 그 영화에서 여러 주제를 찾는다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유 없는 전쟁, 자신도 모르면서 자신도 찾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어떤 싸움. 그래서 갑자기 그 영화를 보면 그게 생각났어요. 아, 예수도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몰랐구나. 그 제자들한테 물어봤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김주혁 아깝더라고요. 연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거기 장렬하게 죽는데 그게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렸으니 그렇습니다. 다들 영화의 도사가 되셨으려고 믿습니다. 그러고